안녕하십니까. 호기심 많은 역사학자 최진열입니다. 오늘은 공손찬과 원소가 벌인 전쟁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두 사람이 벌인 전투는 여러 곳에서 벌어졌지만 개교의 전투 혹은 광종현의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이 당시에 군대의 대형을 알 수 있는 보기 드문 예이기 때문에 이 전투를 통해서 당시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소설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 장수들이 수많은 진영과 진법, 계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중국의 명청시대나 조선에서 이 삼국지 연의, 소설 삼국지에 있는 전투씬을 가지고 일종의 병법으로서 전략으로서 연구한다라고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소설 삼국지에 있는 여러 전투 장면은 상당한 허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 정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삼국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의 역사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으로 어떤 식으로 전투를 벌였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군사와 관련된 기록을 웬만하면 남기지 않는 게 일종의 금기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모든 제도 가운데서 이제 어느 왕조의 재정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는 자료는 있어도 그 시대의 전체의 군사수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개교의 전투가 당시에 원소와 공손찬 사이의 대표적인 전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구체적인 전투 장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강의의 소재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공손찬과 원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찬은 요소군 영지현 출신인데 쉽게 말하면 북쪽 변방에 있었던 지방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자수성가형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원소는 연암군 여양현 출신인데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대단히 잘 나가는 가문이죠. 공손찬은 당시에 북방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유우와 함께 오한선비와 같은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주로 원소와 주로 전쟁을 벌이면서 하북 지역, 즉 황하 이북 지역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원소는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은 자기네들의 조상들처럼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재상으로 아마 생애를 마감했을 인물인데 후한 말에 군웅할거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군웅의 한 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처음에 원소는 동탁에 의해서 발해태수에 임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복이 장악하고 있던 기주를 뺏은 다음에 기주 또는 기주 주변에 있었던 병주, 청주, 유주 이런 지역을 차지하는 황하 이북 지역의 최대 세력이 되어서 나중에 조조와 화북 지역 전체에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패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당시에 전투 대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중국에서는 기록이 좀 부족하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리스나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은 대부분 전쟁을 하게 될 때 방패와 긴 창으로 무장한 보병들, 중무장 보병이라고도 하죠. 이런 보병들이 주로 이제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기병들이 배치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있는 것보다 좌우에 있는 게 이들이 활동하기에 좀 더 보폭이 넓은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교의 전투에 나오는 공손찬 군과 원소의 군대를 보게 되면은 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앙에 배치가 되고 좌우에 기병이 배치가 되는 이런 구조는 진시 황제의
등에 있던 병마용들의 배치에서도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소군의 병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사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손찬의 군대를 보게 되면은 공손찬은 이 원소의 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봉에 백마의종이라고 하는 이민족으로 편성이 된 기병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이 흰색 말, 즉 이제 백마를 탔다라고 해서 백마의종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공손찬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공손창의 보병들이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공손찬의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최소 보병 2만 명과 기병 1만 명으로 원소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공손찬의 최정예부대인 백마의종의 군대가 구구이가 이끄는 800명의 장창부대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쇠뇌부대를 격파하고 뒤에 있었던 원소의 그 본진까지 완전히 돌파해서 원소의 군대를 와해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공손찬의 백마의종이라고 하는 정예부대는 국의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게 됩니다. 기병들과 보병의 전투는 사실 누가 이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제 기병들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쪽의 사기죠. 보병들이 기병들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면은 단합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 진영으로 쳐들어오는 기병들의 그런 기세에 밀리지 않고 원래 이제 훈련한 대로 자기의 전열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병이 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후한 시대의 대형이었던 장창부대 뒤에 숨어 있었던 쇠뇌부대가 쏜 이 화살이 기병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기병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앞에 섰던 장창부대가 적진의 기세에 밀려서 흩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쇠뇌를 제외하고 별다른 무장이 없는 쇠뇌부대 그리고 그 후방에 있었던 보병들까지도 그 상대방의 기병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의가 지휘하는 장창부대, 장창보병들은 800명에 불과했지만 백마의종의 군대 앞에서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버텼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원소의 부대는 평소 훈련한 대로 전열을 유지했었고 후방 장창병들 사이에 또는 장창병들 뒤에 있었던 쇠뇌부대가 쐈던 이 화살이 백마의종의 군대 기병들을 사살하게 되면서 승기는 공손찬의 기병이 아닌 원소군의 보병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기세를 빼앗긴 공손찬의 군대는 계속 밀리게 되고 결국은 장수에 있는 개교를 건너서 공손찬은 원래 있었던 부대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었던 다리 이름을 따서 개교의 전투라고 부르게 되죠. 사실 이 전투는 정사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이 개교의 전투에서 전투가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배송지 주와 후한서에 나온 이 주석을 통해서 이 전투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원소는 선봉부대가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게 되자 군대를 이끌고 개교를 넘어서 공손찬 군의 본대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진격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죠. 장막을 피고 이제 그늘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공손찬의 기병 2,000명이 이 장막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이때 원소 곁에는 쇠뇌로 무장한 수십 명과 그 다음에 이제 긴 창으로 무장한 군대, 뭐 합쳐도 10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군대가 있었는데 원소와 이 군인을 상대로 해서 공손찬의 기병이 화살을 쏘면서 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모사했던 전풍이 저쪽에 있는 담 밑으로 숨으라고 했었고 그래서 원소는
담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소가 남아있는 부하들한테 적극적으로 쇠뇌를 쏴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 쇠뇌에 맞은 기병들이 잠깐 움찔하는 사이에 그때에 뒤쫓아왔던 원소의 다른 군사들이 원소를 구출했다라고 합니다. 공손찬 입장에서는 참 아쉬웠던 점이, 당시에 기병들이 바로 이제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고 있던 사람이 원소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2,000명의 기병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었으면은 아마 원소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공순찬 기병들 피해도 좀 심했겠죠. 만약에 원소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공순찬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원소가 살아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전투의 승자는 원소가 되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국의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국의는 평소에 그 전부터 이제 그 서강 강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었는데, 앞에서는 말했듯이 이때 후한 군대가 장천과 방패로 무장한 군대 사이 또는 뒤에서 쇠뇌를 사용하는 이런 전법을 통해서 강인들의 반란군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강 또는 서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 이제 기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도 상당수는 유목민이거나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상당수가 기병이었고, 그래서 후한 시대 때 후한의 정예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들을 쉽게 이제 이길 수 없었던 게 이런 이유였었죠. 그런데 국의는 이처럼 이제 기병으로 무장한 강인들과의 전투에서 장창부대와 쇠뇌부대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기병을 제압하는 실전을 여러 차례 겪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적으로 우세한 이런 공손창의 기병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국의는 원소의 여러 장군들 중에서 최고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이 국의의 전공을 시기해서 나중에 이 국의를 제거하게 되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의가 살해된 다음부터 원소는 전쟁에서, 특히 이제 조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투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개교의 전투가 있기 전까지는 공손찬의 군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이 개교의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원소의 군대가 승기를 잡게 되고 공손찬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한현과 거마수에서 공손찬의 군대가 원소의 군대를 격파하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승세가 역전이 되어서 공손찬의 군대가 다시 남하하게 됩니다만, 용주의 전투를 끝으로 해서 서로 이제 무승부가 되고, 결국은 이제 후퇴했던 공손찬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서 수비 전략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원소의 군대에 의해서 공손찬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북에서 벌어졌던 전투는 최종적으로 원소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뇌는 유럽에서 있었던 석궁과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활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 중간에 화살을 넣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뇌로 쏘게 되면은 화살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칼과 창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무기는 칼이라기보다도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주로 창이 위력적인 무기가 있었던 거는 다양한 창날을 끼우는 창대의 길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창부대는 최소 2m, 3m 혹은 이제 더 이상 긴 창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과 그 다음에 방패를 든 상태에서 아주 긴 끝이 뾰족한 그런 창날을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진격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창날을 피해서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마케도니아에서 주력 부대가 장창 부대,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와 긴 창을 가진 장창 부대였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자료는 부족하지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긴 창을 가진 그런 보병 부대가 군대의 주력이 됐던 거죠. 오늘 수업은 개교회 전투를 통해서 당시에 후한 시대에 있었던 전투 대형, 그 다음에 보병과 기병, 그리고 기병의 파괴력, 그리고 당시 사용이 됐던 각종 무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